한류 열풍에 힘입어 글로벌한 관심의 대상이 된 한복. 하지만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한복의 유행은 전통 복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국대학교 석주성 기념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의 복식 유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덕옹공주의 의상을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전통 의복과 문화를 알리고 또한 전통 공예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덕옹공주는 순조와 순정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시대의 마지막 공주입니다. 오늘날 덕옹공주의 유물들을 통해 조선 후기 왕실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될 만큼 의미가 깊은 덕옹공주 당위를 복원하였습니다. 덕옹공주 당위는 자적당이라 하여 덕옹공주가 16세의 혼인 후 첫 동지에 입었다고 알려진 겹당이입니다. 그래서 동지에 먹는 팥죽과 같은 자적색으로 지어 입었다고 전해지지요. 오풍, 진동, 소매통이 좁아지고 옆선 아래의 곡선이 강조되는 등 조선 후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입니다. 복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 유물이 만들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상태대로 표현하는 복원복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물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현상복제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날 보통 한복에 사용되는 원단은 크게 천연직물과 화학직물이 있는데요. 전통 복식에서는 당연히 화학섬유 가공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천연직물인 견이나 면, 마 등의 직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견직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명주, 문단, 문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직물이라는 것은 금실을 사용해 갖고 짠 직물인데요. 이 덕옹공주 당위 같은 경우에는 자색으로 된 실크인 그런 바탕 직물이 있고 그 바탕 위에 금실을 또 넣어서 옷감을 재직을 하게 됩니다. 이 바탕 직물에는 박쥐 문양과 성류 문양이 들어있고요. 그 금실로 짜여진 부분에는 숫자와 복자가 한자로 그렇게 딱 들어있습니다. 기계직으로 직물을 짤 때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직물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또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손으로 짜는 직물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직기를 사용하는 경우, 손으로 직물을 짜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계로 짤 수 없는 그런 직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만 짜야 되는 그런 직물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직물이 직금 직물입니다. 그래서 바탕 조직을 짜고 그 위에 또 손으로 일일이 금사를 넣어서 짜고 직금 직물 같은 경우에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탕에 이제 실크실로 이렇게 짜고 실크실을 짠 그 위에 또 금실을 넣고 또 실크실을 짜고 금실을 넣고 이런 순서로 직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왜 손으로만 직금 직물을 짜야 되냐면은 이 금실을 넣는 과정을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단직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단, 실크라고 부르면서 비단의 대표적인 그런 직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직물인데요. 비단의 특징인 그 윤기가 자루를 흐르고 반짝이는 그런 직물입니다. 조선시대의 단직물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초기의 단직물은 오매단이라고 해서 경사에 그 떠있는 부분, 노출되는 부분의 그 길이가 좀 짧은 그런 직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고요. 후기로 갈수록 경사에 그 노출되는 길이가 길어지는 팔매단이라고 하는 그런 직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염색 방식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들로 이루어집니다. 비 오는 길에 넘어져 바지에 물들었던 황토물, 오디를 따먹다 옷소매 끝에 묻힌 보라색 물, 풀밭에 놀다 엉덩이며 무릎에 들었던 풀물, 풋감을 따서 된장 찍어 먹다 저고리 가슴팍에 물들은 간물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을 생활에 끌어들여 결례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매염제를 사용하고 좋은 염체를 찾아 새로운 염색 방법을 개발하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를 하려면 조명, 습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색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화학염색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자문회의에서. 원래 복원복제는 천연염색을 한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저희는 전시를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전시품의 그 환경에 맞게 천연 염색을 지향하고 화학 염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천에 풀을 먹여 약간 말려서 손질하여 다듬이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리는 행위를 도침, 쉬운 말로 다듬이질이라 합니다. 도침을 했을 경우에 그 코팅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풀이 직접 사이에 스며들어서 그 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기가 나잖아요.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느질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다림질만 했을 경우와 푸세를 해서 도침을 했을 경우에 바느질 하는데 훨씬 쉽죠. 한복의 마름질은 직선으로 천을 자르는 것이 양장의 재단법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이를 평면재단이라 하는데요. 양장 및 현대 의복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옷깃이나 어깨선 등이 위로 봉긋하게 솟아오르는 반면 한복은 마치 종이장과 같이 평평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입었을 때의 입체감이 생겨나면서 사람 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내는 방법을 마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복은 평면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별로 자르는 것을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당이는 시기별로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이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오심으로 저고리의 변화에 따라 당이도 함께 변화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크고 넉넉한 형태에서 몸에 완전히 달라붙을 정도로 작아지면서 당이도 따라서 품에 딱 맞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는 품 진동 베레가 더욱 좁아지고 곡선화되었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덕원공주 당이입니다. 특별히 전통 당이라고 해서 봉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특히 덕원공주 당이는 아래 그 돌연 부분이 이렇게 곡선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바느질하고 차이는 없지만 전통 바느질이라고 하면 겉감은 겉감대로 바느질을 하고 안감은 안감대로 바느질을 각각 따로 해서 그 전통 바느질 방법을 덕원공주 당이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 바느질 방법은 조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뜯어서 옷을 짓고 또 다시 세탁을 하는 그런 바느질 방법은 다시 뜯을 때 힘들기 때문에 주로 다듬이를 한 것을 솔기를 풀로 붙여서 그 다음에 홈질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요. 옷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누비거나 그 다음에 호도신 경우에 뜯지 않는 옷은 다시 뜯어서 빨지 않고 그냥 원형 그대로 빨래를 하게 될 경우에 뜯지 않는 바느질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자주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면 한복에 대한 관심도 많이 저조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되고 소중한 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한번 밖으로 나오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현 프로젝트가 있으면 좀 재현품도 어려운 거지만 그거를 좀 전공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한복이 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